당뇨병 환자이거나 혈당과 헤모글로빈, 일시 수치를 낮추고 싶다면 꼭 시청하세요. 이 영상에서 완벽한 혈당을 위한 3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톰이고 30년 넘게 당뇨병을 앓으며 이 채널에서 여러분의 당뇨병 관리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당뇨병 유튜버 데니스 폴록과 함께합니다. 그는 당뇨병을 극복했으며 영상에서 많은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데니스는 당뇨병 진단 이후에도 꾸준히 완벽한 혈당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여러분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데니스, 타이번 톡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뇨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락 본인에 대해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톰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영양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2형 당뇨병 이 증기 롤러처럼 저에게 다가오는 걸 보고 그걸 피할 수 있었고 지난 18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당뇨병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거의 당뇨병 환자가 될 뻔했고 당뇨병을 피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당뇨병으로 마지막 15, 16년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자주 입원하시며 뇌졸중과 심장마비 등으로 스텐트 등 여러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다른 쪽 다리도 절단하게 되었으며 상처가 아물지 않아 더 위쪽을 다시 절단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마지막 몇 년,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 15년 동안 삶의 질이 매우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혈당이 좀 높아지기 시작했을 때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어머니와 어머니께서 겪으셨던 어려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마치 저를 향해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고 저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강한 동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문제가 저에게 더 크게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당뇨병만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당뇨병 환자나 당뇨 전 단계 환자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그거를 반응성 저혈당증 또는 식후 저혈당증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1형 당뇨병 환자처럼 자연적으로 저혈당 증상이 있었고 이 채널이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임도 알고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분들은 인슐린을 너무 많이 맞아서 저혈당이 오지만 제 경우에는 인슐린을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췌장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었죠. 그리고 고탄수화물 식사를 한 후에는 혈당이 한 번에 너무 높아졌다가 다시 너무 낮아지곤 했어요. 그래서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실제로 기절했습니다. 구급대원이 호출됐고 곧 도착했어요. 혈당을 측정했을 때 수치가 표시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낮았습니다.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려는 강한 동기부여를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부정하셨던 일과 본인도 혈당 관리 중 겪은 문제를 들으니 유감입니다. 당뇨병과 관련된 여러 도전과 합병증을 많이 겪으신 것 같네요.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강한 동기부여를 가지셨다는 말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가끔 이런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니스,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병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었던 비결들을 공유해 주시기로 하셨죠.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데니스. 시청자분들 모두가 꼭 들어야 할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3가지 팁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팁이자 격려는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당뇨병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이길 수 없는 괴물이 아닙니다. 1형 당뇨 환자 일부는 저는 인슐린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극복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에게 당뇨를 이긴다는 건 인슐린을 안 맞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1형 당뇨는 계속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그 의미는 당뇨병이 여러분의 수명을 단축시킬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삶을 망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각종 끔찍한 합병증을 겪을 필요도 없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리처드 번스타인 박사는 제 영웅이고 톰도 그분을 영웅이라고 한 걸로 압니다. 그분은 80대이십니다. 아주 잘 지내고 계시죠. 아마 45년, 50년 이상을 그렇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1형 당뇨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고 스스로 연구도 해야 하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점은 혈당 측정기나 연속 혈당 측정기가 있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혈당을 올립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이 올리죠. 단백질은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습니다. 지방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지만 탄수화물은 확실히 올립니다. 이제는 이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제1형 당뇨병을 이어서 제2형 당뇨병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목표는 식사에 포함된 탄수화물 양에 맞춰 인슐린을 조절해서 혈당이 너무 높아지거나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쉽진 않지만 닥터 번스타인 박사는 작은 수의 법칙을 언급합니다. 다시 말해서 식사에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않으면 혈당을 조절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뜻입니다. 목표는 단순히 탄수화물을 줄이고 혈당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1형 당뇨병 환자라면 충분히 혈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을 어떻게 낮출지, 또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인슐린을 투여해야 할지 훨씬 더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버른스타인 박사님이 실천하는 방법이고 또 그분이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인슐린을 복용할 필요가 없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췌장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췌장이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고 여러분은 인슐린을 따로 투여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시 한번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면 췌장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도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췌장은 대개 문제없이 저탄수화물 식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약간 오르거나 천천히 상승하겠지만 크게 오르진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 예를 들어 큰 구운 감자를 먹는다면 그리고 디저트를 먹고 큰 코카콜라를 마시고 그 디저트에 아이스크림까지 곁들인다면 당신의 혈당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면 몸이 훨씬 덜 힘들고 훨씬 적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제 말은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대단한 과학도 아니며 모두 동의할 겁니다. 하지만 일부는 동의하지 않고 그래 내 말이 맞다고 합니다. 분명히 췌장에는 더 쉬울 거야. 하지만 내가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더 많은 지방이나 단백질을 먹어야 하고 아니면 단백질도 더 먹고 지방도 더 먹어야 하잖아. 그러면 심장에 이상이 생겨 심장마비로 죽을 텐데 그럼 내가 얻는 게 뭐야? 좋은 소식은 우리가 알기로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도 심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것은 심장병을 유발하지 않아. 심장병은 보통 탄수화물과 지방을 모두 많이 먹을 때 생기는데 그게 바로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표준 미국식 식단이야. 2형 당뇨병 환자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해. 탄수화물이 많고 빠르게 들어올수록 더 주의해야 해.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몸이라면 몸이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돼. 그래서 탄수화물은 혈당을 높이게 되고 혈당을 조절하고 싶다면 탄수화물을 줄여야 해. 나는 한 번도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라고, 즉 제로 탄수화물을 권한 적은 없어. 거의 고기만 먹는 식단을 해야겠지만 확실히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고 고기와 녹색 잎채소를 더 많이 먹을 수 있어. 치즈나 생크림 등 유제품도 있어 탄수화물 섭취가 꽤 줄 거야. 약간 먹게 되겠지만 많지는 않을 거야. 혈당 조절과 관련된 세 번째 포인트는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서 자신의 상태와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하는 거야. 그것만 알면 되고 그건 다음과 관련돼. 혈당 측정기는 두 가지 정보를 줄 거야. 손가락을 찔러서 측정하는 혈당계든 패치를 붙이고 스캔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 이든 상관없어. 어느 쪽이든 네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될 거야. 그 정보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줄 거야. 어떤 음식이 혈당을 올릴까? 내가 이 분야에서 아직 어렸을 때는 모르는 게 정말 많았어. 그리고 한 번은 연어랑 큰 바나나를 먹었던 식사가 기억나. 그런데 내 혈당이 너무 많이 올랐어.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지. 왜냐하면 연어랑 바나나보다 더 건강한 게 뭐가 있겠어?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과일이 정말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지. 어떻게 알았냐고? 혈당 측정기로 알았어.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이건 건강한 식사인데 연어랑 바나나인데 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때부터 테스트를 해보니까 바나나는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친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바나나는 혈당을 너무 많이 올리더라고. 그래서 혈당 측정기를 꼭 써야 해. 그게 정보를 알려주거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아니, 더 중요하진 않더라도 똑같이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많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야. 그들의 문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그걸 실천할 의지나 동기부여가 없는 거지. 하지만 네가 자주 혈당을 측정할 때 어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크게 올라가고 또 다른 음식을 먹으면 전혀 혈당이 오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동기부여가 생겨. 굳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먹을 필요 없지. 이렇게 천천히 올리는 식사도 가능한데 라고 생각하게 돼.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렇게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다양한 식사가 있다는 거야. 더 많이 조사하고 더 많이 직접 실험해 볼수록 더 많이 알게 돼. 이 식사도 나한테 잘 맞네. 이 식사도 괜찮네. 또 다른 식사도 있네. 이렇게 계속 발견하게 돼. 그리고 이렇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건강하고 탄탄한 저탄수화물 식사 레퍼토리를 쌓게 돼. 그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야. 당뇨병 1형 2든 2형 2든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는 그런 식사가 필요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데니스, 그거 모르세요? 모든 식사가 혈당을 올릴 거라고요?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고요? 뭐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모든 식사가 혈당을 올리긴 하지만 다 똑같이 올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식사는 제 혈당을 95에서 112로 올릴 수도 있죠. 저는 그 정도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죠. 물론 혈당이 오르긴 하잖아요. 할 수 있지만 많이 오르진 않아요. 어떤 식사는 혈당을 95에서 220까지 올리기도 해요. 당연히 그런 식사는 저는 피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식사가 혈당을 올리니까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식사와 음식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테스트를 많이 해볼수록 어떤 음식이 나한테 맞고 어떤 음식이 맞지 않는지 더 잘 알게 돼요. 요즘은 한 접시에 4가지, 5가지, 6가지 음식이 있어도 그걸 보고 이건 괜찮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나한테 맞고 이건 안 맞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선택해야 하고 뭘 접시에 남겨두거나 식당에 남겨둬야 할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구입할 수 있다면 좋고 어렵다면 손가락 체열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쨌든 자신의 몸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먹을 음식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며 또 영감을 주고 동기부여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필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은 조언이나 격려 또는 팁 아니면 요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꼭 피하고 싶은 것은 큰 혈당 급증입니다. 혈당 급증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식사 전에 혈당을 직접 재는 것입니다. 식사 후 1, 2시간 사이에 혈당을 재어 최고치 도달 시점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어떤 식사가 혈당을 많이 올리고 어떤 식사는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혈당 급증을 피하세요. 사실 제가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식단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격려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제2형 당뇨병 환자들입니다. 이 식단은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효과적이며 번스타인 박사도 다시 추천합니다. 혈당 상승이 적은 식단입니다. 저는 사실 이걸 저탄수화물 식단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뭐 가끔은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혈당이 적게 오르는 식단입니다. 저는 목표가 있고 여러분도 각자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제 목표는 140입니다. 식사로 혈당이 140까지 오르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물론 130 이하가 더 좋긴 하죠. 식사 후 혈당이 150, 180, 200, 250까지 오르면 저는 괜찮지 않으니 그런 식사는 다시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식단을 수정하거나 재료를 바꾸고 음식 양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변화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식단을 저혈당 스파이크 식단이라 부릅니다. 각자에게 맞는 식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혈당 상승이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혈당이 오르긴 하겠지만 부드럽고 완만하게 오르는 거죠. 큰 스파이크가 아니라요. 혈당이 너무 높이 올랐다가 다시 너무 낮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당뇨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1형 당뇨병 환자들이 그런 문제를 많이 겪죠. 그래서 저혈당에서 급상승으로 다시 저혈당에서 급상승으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건 좋지 않고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드럽고 적당하고 완만하게 혈당이 오르고 또 부드럽고 적당하게 혈당이 내려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할 때만 가능합니다. 와, 데니스, 정말 영감을 주는 말이네요. 로우 스파이크 다이어트라는 용어도 마음에 들어요. 저도 최근에 그 부분을 많이 연구했어요. 그리고 저는 피자나 몇몇 종류의 인도 음식처럼 항상 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한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로서 저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양의 인슐린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볼루스를 투여할 수도 있고 연장 볼루스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종류의 식사에 대해선 볼루스 양을 제대로 맞춘 적이 없었고 항상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기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정말 핵심을 찌르셨다고 생각해요. 동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시죠?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보면서 혈당을 목표 범위에 유지하는데 정말 집중했어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 내내 혈당을 100% 목표 범위에 맞추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틀, 사흘, 나흘 동안 목표 범위에 혈당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고 하루하루 목표 범위에 더 오래 머물수록 점점 더 동기부여가 되고 목표 범위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그 일이 항상 쉽지 않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사실 저는 1형 당뇨병과 동기부여에 있어서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오늘 데니스에게서 정말 강력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혈당을 잘 관리하는 여러분만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혈당과 헤모글로빈 1C를 낮추는 더 많은 팁을 원하신다면 지금 화면에 있는 영상 중 하나를 클릭하세요. 데니스 채널은 쇼노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타입 1 톡스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